중국 경제가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뭐 차이나 피크, 차이나 위험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버는 세력이 있다라고 의도가 보고 있다. 의도가 있다. 사실 올해 중국 경제가 활짝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애국 소비는 정말로 중국의 포인트가 될지, 중국의 관광객들은 정말 한국의 소비를 되살려 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요걸 갓 중국에서 순회 공부를 마치고 오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국내 칭화대 동문회장 역할은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예. 그래요. 국내 칭화대 동문회장님이신 우리 박승찬 교수님, 갓 9월에 그 중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중국의 어떤 도시 다녀오셨죠? 제가 5월 말에는 상하이를 갔었고요. 네. 9월 달에는 베이징을 갔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 진짜 가서 현장을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네네. 저도 19년 연말에 상하이 갔다 온 게 마지막이라 건너 듣는 건지 진짜 애플이 안 팔리는지 진짜 화웨이 많이 사는지 진짜 나이키 안 사고 리밍 사서 신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애플 많이 사고요. 네. 예, 줄 서서 삽니다. 사고 나이키 뭐 애들이 뭐 안 사달라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장 분위기는 제가 이번에 가서 화웨이 매장도 가고 그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했죠.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 느낌은 뭐 지금 뭐 상하이도 유령 도시가 됐다. 이건 조금 과장된 거고 문제는 소비가 예전만큼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격 물어보고 그냥 주세요 했다라면 지금은 주세요를 듣고 그러니까 가격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 말은 중국 경제가 이게 좀 이제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중국에 가보면 그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때는 그분들의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 고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살 수 있으면 막 그냥 쓰다 담잖아요. 쓸어 담잖아요. 진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소비 패턴 중에 하나는 진짜 우리 드라마에 나오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거 진짜 제가 봤거든요. 직접 봤어요. 매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표를 보고 고민을 한다. 맞습니다. 그게 시작됐다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중국이 오늘까지 중추절 연휴잖아요. 이 황금 연휴에 정말 지갑이 활짝 열리는 시기인데 요때 돈을 얼마나 쓰느냐 요걸로 소매 판매 그렇죠.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때요? 중국 정부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일단은 저는 보기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은 말씀하셨다시피 명품들 쓰다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번에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번에 중국은 중추절이니까 중추절 국경절 때 얼마 정도 쓸 건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이 한 4,500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돈을 이제 안 쓰기는 한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번에 국경절 연휴가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일인데 사실 저희는 국경절 플러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핀자라고 하는데 앞뒤로 월차 다음에 연차를 뒤집어 넣어서 느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젊은이들이 이번에 한 8일인데 10일 가는 친구, 14일 가는 친구, 17일까지 가는 친구 매우 길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중국 정부 뭐 문화관광부나 뭐 통계를 보면 이번에 뭐 중국이 한 9억 명 정도가 움직였다. 9억 명. 예. 아니 지금 보면 그 기차표 예매 기간이 이제 중추절 전이었잖아요. 한 열흘 네. 정도 했는데 예매 기간에 팔린 표가 한 2억 장 정도거든요. 사이즈가 다르네요. 네, 사이즈가 역시. 다릅니다. 네. 그리고 연인은 한 25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라 하고 관광 매출이 한 지금 8천억 위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돈을 그만큼 썼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거고 중국 정부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차나 연차를 끼워넣는 이 핀자 방식을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장려를 하는 거냐. 좀 줘라. 계속 돈을 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게 많이 지금은 보복 심리가 좀 풀리긴 했는데 예전만큼의 돈을 쓰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날 것. 아직까지 지금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건 전망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갔지만 쓴 지출 비용은 그다지 우리 예상했던 만큼은 아닐 것. 하지만 뭐 당연히 뭐 워낙 규모가 사이즈가 크니까 올라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 한국에서 네.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진짜로 중국이 옛날보다 돈이 없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주머니에 있는데 애국 소비 바람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눈치 주는 이런 정책 때문에 돈이 있는데 팍팍 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못 가는 브랜드, 못 가는 매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네. 돈이 있느냐? 돈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돈은 있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올 지금 8월까지 지금 위안화 예금이 그러니까 뭐 기업 개인 뭐 정부 포함해 한 227조 위안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돈 하면 4경 4경이요? 1,800조 정도 되는데 야.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예금이 얼마 정도 있냐면 한 132조 위안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2경 한 4,500조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그 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131조 위안이면 중국 작년 GDP가 121조 위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게 GDP를 넘어. 그 진짜 돈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3불이라고 하는데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야 이거 나 시장하고 정부 못 믿겠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는 상흔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깊이 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데이터를 보시면 소비가 중국 GDP에 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6.2%를 차지했고 2019년도만 해도 57.8%. 그다음 2021년도만 2년 전이기도 해도 한 65%까지 차지했거든. 근데 문제는 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32.8%. 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대로 중국 GDP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잠자고 있는 이 은행 위안화 돈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이게 못 믿겠어. 안 쓴다는 거죠. 그 상흔 효과가 먼저 풀어질 것이냐. 지금 정부가 이번에 국경질 연휴에 막 돈을 쓰라 해가지고 지방 정부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쿠폰도 나눠주고 그래서 나눠주고. 연차휴가 쓸 때 유급휴가 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부분이 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고 소비 쿠폰을 주고 보조금을 준다고 물론 좀 반응이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 의미는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국 경제 전체의 맥락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심한 중국인 제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경제학자 중국에 혹은 중국 소비자들 만나보면 심한 경우는 3년 동안 내가 봉쇄당했는데 3년이 지나야 내가 없어질 것 같다. 이 흉터가. 아니면 뭐 한 1년 그러니까 점점 잊혀지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생각도 나네요. 교수님 거기에 학회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봉쇄돼가지고 초청받아서 간 외국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묶여서 옴죽달싹을 못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나는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그 행사 때 가지고 이제 기조발자로 갔었는데 그걸 다 알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터지는 바람에 말씀하셨다시피 봉쇄되는 바람에 저도 그냥 3주를 해야 되는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때가 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그쪽에서 초대한 학회 기조 발제 교수 정부 행사에 기조 발제하러 간 한국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사실상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일반 인민 대중의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 전체를 봉쇄해 버리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상흔을 아직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아직까지 많이 쓰지 않았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그래서 엇갈립니다.
세계은행은 내년도에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 시원치 않을 거다. 4.4에 그칠 거다. 근데 시티은행은 저희가 잠깐 그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4.7로 봤는데 올해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정을 했어요. 네.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는 후자. 후자. 중국은 그러니까 소비를 아까 말씀드린 4분기 때 소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까 국경절 지금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10일 날 우리 광군제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는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데이터 곧 나올 거지만 그 4분기가 이제 조금 이제 5% 이상 방어를 하면서 전체 올해 경제 성장을 본다 그럴 때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5% 그러니까 전후는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자꾸 변화되는 거거든요. IMF가 내년에 뭐 4.4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그럴 거였지만 내년 부분들은 이제 5%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완화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뭐 차이나 피크, 차이나 위험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버는 세력이 있다라고 의도가 보고, 있다. 의도가 있다 보고 중국 경제가 노란불은 켜졌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민간 소비. 예, 그다음에 소비하고 그다음 민간 투자죠. 특히 민영기업 투자인데 여기 지난달 데이터 보더라도 지금 제조 PMI 보더라도 이게 지금 국가 통계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랑 차이신 PMI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제조 PMI는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차이신 PMI 이야기는 약간 내려갔다고요. 전달 대비. 근데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될 게 이 국가통계국에서 잡는 PMI는 국영기업 대기업 중심이고요. 모수가 꽤 많죠. 차이신은 중소 민영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소 민영기업이 좀 떨어졌다는데 지금은 국영 대기업은 조금씩 회복되는데 민영기업은 여전히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투자를 못하고 근데 민영기업들이요. 중국 취업률의 80%를 책임지고 있고요. 중국 세수의 55%를 책임지고요. 수출입의 한 65%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국가통계국의 제조 PMI만 보지 말고 차이신의 PMI하고 물론 확장 국면인 건 맞다. 하지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차이신 PMI 그 모수가 결국은 다 중소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방향성은 민영 투자를 높여야 되고 상은 효과 있는 소비자 심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게 지금의 시진핑 정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잘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노란불이 켜져 있는데 내년에 이제 뭐 5%까지는 4.5에서 5%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간다. 근데 4.5, 5%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1%랑 지금 1%랑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덩치 큰 나라가 그리고 그때의 개발도상국하고 지금의 성장한 중국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요.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중국을 이끄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민간에서 살아나야 된다면 여러 가지 규제도 팍팍 풀어주고 한동안 왜 대기업 돈 많은 회장들 빅테크 치던 그런 규제들 싹 걷어낼 것도 같은데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 막 치던 그 기조를 바꿀 것도 같은데 그렇게 확 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인내를 이야기하고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시 주석이 이야기한 거랑 리창 총리가 이야기한 거랑 약간 결이 다릅니다. 역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그 목소리를 톤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 대장을 하고 경제를 이끌고 있는 리창 총리는 시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리창 총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 가장 심한데 이 청년 실업률을 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했던 부분에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중국 지금 매년 1,160만 명, 2,200만 명이 지금 대학 졸업생에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희들이 안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영의 플랫폼은 괜찮은데 민영의 플랫폼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고 가도 되나?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계속 부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톤에 변화가 없지만 그 움직이는 총리의 발언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안 살아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이 젊은 청년 실업률은 가장 시진핑 리더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뭐 인터넷 봉쇄를 한다라고 해도 다 VPN을 깔고 다 봅니다. 어떤 제품이 좋고 다 들어와 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경제를 떠나서 체제를 흔드는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모를 리 없다. 전 세계 어디나 그 젠지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라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동산 리스크는 이거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세계은행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이게 말씀 아까 네. 뭐 그 4.4% 전망할 때도 가장 큰 이유가 떨어진 하향 조정이 부채 그다음에 부동산인데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부동산을 말씀하신 거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정부 부채는 다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부채는 결국 지방 정부 부채예요. 지방 정부 부채는 양성 부채와 음성 부채로 나눠져요. 양성 부채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대차조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토지 보상금, 세수 그다음에 중앙 정부 보조금을 하는데 토지 보상금 땅 팔아서 기업들 투자해가서 그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점점 적자가 되죠. 근데 그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음성 부채. 우리가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그림자 부채라고. 이게 지금 뭐 부채 규모가 뭐 다 이야기마다 다른데 골드만삭스든 IMF가 다른데 그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GFB라고 지방정부 플랫폼입니다.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LGFB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방 이제 정부가 이제 융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 뭐 토지 신용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자금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중앙 정부에 잘 보여서 나도 승진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스토리가 긴데요. 이 LGFB가 꽤 시간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좀 거슬러 가서 1994년도에 이게 분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하고 지방하고 세금을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제 이 법인세를 빼고는 나머지 다 국세를 올리는 이게 분쇄제다라는 걸 그걸 계획을 했어요. 그때부터 대부분의 돈은 국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방 정부 돈은 계속 없는 거예요. 지방 정부의 부채는 20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있고 중국 예전에는요 중국 예산법에 지방 정부는 부채 만들면 안 되고 대출 받으면 안 되고 그걸 규정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세금 걷어서 중앙으로 보내되 빚은 늘리면 안 된다. 그렇죠. 적자가 나면 안 된다. 기적의 논리 아니에요? 그 라면은 규칙적으로 먹되 살은 절대 찌면 안 된다. 그렇죠. 대출 받으면 안 네. 된다. 그게 94년대 중국 과거의 예산법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새로운 예산법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풀어준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미 이게 LGFB가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냐면 LGFB가 지금 많을 때 쭉쭉쭉 많아졌는데 뭐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매우 많은데 LGFB가 많을 때는 LGFB도 이게 등급이 나눠져. 그러니까 C급 LGFB, 시정부랑 하는 애들, 형급 LGFB, 그다음에 뭐 더 밑에 가면 정말 시골의 LGFB. 그냥 땅을 무한히 기업들한테 토지를 임대하는 그 비용을 발생시켜서 그걸로 연명을 하고 아파트 만드는 회사들은 안 팔릴 것 같은 지역에 무한히 아파트를 지어서 네. 그걸로 실적을 만들고 돈을 꿔오고 이게 하나로 덩어리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구조는 알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 막대한 빚을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게 중국 경제의 종속 변수는 될 수 있어. 계속 중국 정부를 그러니까 경제를 흔드는 종속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독립 변수로 나타나서 완전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중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LGFB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지방 정부에서 50개 없애겠습니다. 작업이 네. 시작됐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정부가 부채를 이제 상업화하는 LGFB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축소,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하는 작업들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외환 보유가 일단 중국이 3조 2천억 정도 네. 달라대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LGFB 대출이 그다음 중국 은행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지난달까지 한번 찾아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2에 13% 정도입니다. 감당 네, 가능하다. 감당하는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저금리 대출로 이제 희생을 이제 은행들한테 이제 감소를 시키더라도 이익 감소가 있겠죠 은행들은.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해서
확산되는 금리 리스크로 하기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내년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빨간불이 튀어서 뭐 일본식 재무제표식 불황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하다. 있고 누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 의도가 있다. 근데 헝다 사태나 이런 거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그냥 두는 거네요. 그러면. 헝다도 그렇고 비교한도 마찬가지고 네. 헝다와 비교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헝다는 말을 안 듣는 애였고, 그렇지? 비구이 위안은 어떤 아이였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교수님. 아시겠죠? 네, 자, 착한 학생이었는데. 자, 2탄은 착한 학생 비구이 위안은 왜 중국 정부가 지금 팍팍 안 도와주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준비할게요.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